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와 경북이 함께 논의하는 지역 현안을 두고 지자체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다 등을 돌린 데다 TK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과 안동댐 취수원 이전을 두고도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월간 정치에서는 TK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영남일보 박재일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굵직한 정치 뉴스도 많습니다만 그것들은 접어두고 우리 지역 현안만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행정통합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대구 경북 두 지자체가 끊임없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홍준표 시장이 통합 제안 자체에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철우 지사가 추석 연휴 메시지에서 다시 통합 관련 가능성을 내비친 메시지를 내면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두 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박 실장님 먼저 하실까요? 재추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재추진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 경북은 그 1981년도에 경북도로부터 대구시가 광역 직활시의 자격으로 떨어져 나왔고 그 이후 2016년인가요? 도청사가 한 수십 년간 대구에 소재하다가 지금 안동 예천으로 이전했는데 불과 이제 8년 만에 다시 대구 경북이 재결합하자는 데 대한 이제 이 논의죠. 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다시 재결합하자는 부분이 떨어졌을 때가 한 불과 뭐 물리적으로 떨어진 게 한 8년 정도인데 이게 지금 썩 와닿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소구력이 좀 약하다 하는 것이 동력을 좀 잃은 원인인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대구 경북이 통합됐을 때 지방 정부의 수도를 어디로 둘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주민 간에 좀 갈등 내지는 자존심 대결로 치달을 수 있다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좀 걸림돌이 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권 의원님 보시기에는 재추진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우선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그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 양 단체장들의 얘기들을 보면은 이미 이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상대편에 있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강조하거든요. 그럼 이미 탈출구, 출구 전략을 찾는 그런 논의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델이 서울특별시 모델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경북도는 권한이 확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 논의가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이유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같은 광역단체이긴 하지만 대구는 대구시가 중심이고요. 대구시와 자치구 사이의 관계는 대구시가 집행기관인 거예요. 자치구는 일정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는 지원기관이고 시군이 집행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다른 이유는 대구는 지역은 좁고 인구는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프라는 다 깔려 있고 그러니까 균일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집행을 해도 되는데 경상북도는 넓고 인구도 흩어져 있고 각 지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경상북도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행은 안동 일은 안동이 하고 포항 일은 포항이 하고 경상북도는 지원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이것을 통합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대구 중심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하니까 경상북도는 동의하기 자체가 어려운 거죠. 이거는 중요한 사안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건 중요한 사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정부 수도가 어디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건
좀 학술적이고 지방 정부를 다루는 교수님들에게 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좀 절충의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것도 자존심 대결이 된 건데 결국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구가 경북을 통합하느냐, 우리 경북도가 대구를 흡수하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이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이걸 스타디하다 보면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면 두 가지를 절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철우 지사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느끼는 개선 방향은 오히려 이제 시군의 숫자는 많고 규모는 적은 상태에서 이대로 갈 게 아니라 몇 개의 시군을 합치고 자율성을 강화해서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지금 필요한 방식이거든요. 이철우 지사도 이 방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북도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중앙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합쳐서 대구가 그걸 다 하겠다. 이건 더 어불성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어거지로 합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청사 전체 합치는 청사 문제도 간단하게 합의되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 대구는 경북을 안동권과 포항권 나누겠다 얘기하잖아요.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거예요. 대구와 경북을 1대1로 놔둬도 이게 대등한 관계인가라는 의심이 있는데 대구는 그냥 놔두고 경북은 쪼개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 관계는 완전히 대구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구가 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존심 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장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는 게 청사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만약에 남북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평양에 수도를 두자 뭐 이렇게 주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간단한 문제인처럼 보이지만 자존심이 걸려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지방 정부의 수도가 어디에 소재하느냐에 따라 그 지방 정부의 성격이 규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안동에다가 계속 지금처럼 대구 경북 특별시의 시 청사를 그대로 둔다 하면 안동 중심적으로 굉장히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고 대구 중심으로 한다면 과거 경북도 산하 시절에 대구 도청 소재지가 있던 경북의 그런 모습을 할 수 있겠죠. 경북도는 주민투표, 주민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주민투표하자고 하고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 의결로 이미 충분하고 방향 자체가 이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미 공론화 과정 수도 없이 많이 한 것 같은데 뭔 결과가 있었냐. 이런 지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군 통합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 중요한 것을 논의하는 절차 이 또한 매우 중요한데 저는 그게 매우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것이 어떻게 두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인가 하는 의문을 먼저 제기를 하고 그리고 결렬도 논의도 자기가 하겠다 그러더니 결렬도 자기가 하겠대. 그럼 주민은 뭡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논의를 좀 더 열린 상태로 지속해서 많은 문제를 좀 다루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주민투표를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주민투표가 좀 더 어려운 것이고 뭐 소수의 정치인들, 지방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지방의회 결정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뭐 당장 경북 북부 지역 중심 경북도 의회에서는 뭐 수뇌부가 의회 지도부가 거의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나서 거의 무산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자존심하고 여러 수도의 지방 정부의 수도 문제 이런 것이 얽혔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주제 TK 신공항 문제입니다.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이성군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은 대구 군위군 우보면에 독자적인 신공항 건설안 이른바 플랜 B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용건 전 의원 보시기에 플랜 B 구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플랜 B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협박이고요. 그리고
주민을 제가 추석 전에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사는 하시면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의성군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는 지방 소멸이 워낙 심하다가 보니까 양잿물이라도 들어마신다는 심정으로 이 전투기 공항을 유치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놓고 보니까 의성군에는 아무것도 없다, 소음밖에 안 남는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절박한 상황을 이해를 하고 단체장이 서로 대화와 소통을 하는 노력을 해야지 협박과 공갈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화물 터미널의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안도 우리가 대구 경북 통합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물 터미널 문제가 제가 조금 전에 대구 경북 통합의 시군의 그 권한 조정과 관계가 비슷한 것 같고요. 지방 수도를 어디에 정하느냐 하는 그 큰 문제가 지금 대구 경북 신공항의 본질적인 그 문제, 예를 들면은 이 공항의 기부대 양립 방식을 통한 공항 건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사실 화물터미널 문제는 좀 지역적인 문제. 물론 의성이나 군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사활을 걸고 있지만 어차피 대구 경북 신공항이 이루어진다면 군위와 의성 그 지대에 이루어져 있잖아요. 접견 지역에. 보다 문제되는 것은 지금 이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구 경북 신공항의 SPC, 그러니까 특수 목적 법인을 제대로 설립해서 이 공항 사업이 우리가 꿈꾸는 대로 뭐 5년 내지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구 경북 통합이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보이다시피 이것도 지금 여러 문제, 본질적인 문제들이 좀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제가 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가 지금 약간 박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 비슷한 결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대구시가 이게 신공항 사업이 지금 SPC 특수목적법인 SPC 구성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지역의 화물터미널 주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화살을 돌린 거 아닌가, 잘 진행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그렇죠. 비판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하는 그 군사공항 시설 전체는 대구시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부대 양해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위치와 필요한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국방부지만 그 시설을 시공해야 할 의무는 대구시에 있거든요. 그러면 대구시는 그 돈을 대려고 하면 SPC를 설립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구에서 부동산 경기도 없지, 있는 아파트도 지금 안 팔리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이 SPC 설립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고, 그리고 이 SPC가 올 연말까지 설립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구시가 SPC 설립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탈출구를 찾는 것 비슷하게 이 의성군을 맹비난하고 경상북도를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받고 있는 거죠. 네. SPC와 이제 의성 화물터미널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관련 없습니다. 본질적인 이제 이 신공항 사업의 그 프로젝트 구조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제가 지금 생각드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동창회를 한다. 그러면 자, 동창회 좋다. 누가 모이자고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누가 회장이나 누가 선임 돼서 회장 당신은 1,000만 원 내고 뭐 회원들은 5만 원씩만 내세요 이러면은 우리 쭈뼛쭈뼛 하잖아요. 그걸 왜 돈을 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 우리가 이게 대구 경북 신공항도 특별법을 만들고 기부대 양녀 방식이라는 그 이전에 또 법안도 만들고 뭐 여러 다 도상 훈련을 해서 서류는 다 갖춰졌는데, 이게 막상 금전적인 문제, 예산의 문제죠. 돈을 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쉽지가 않는 게 온 것이죠. 그래서 SPC라는 게 특수목적법인 신공항을 설립하기 위한 특별 주식회사를 만들자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 유력 건설 회사들이
이거 팔짱을 좀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될까 하고 다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굉장히 사업은 딜레이가 연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칫하면 좀 사업 자체에 또 표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방식으로 SPC 구성이 안 되고 법인 설립 안 되면 대구시가 홍 시장은 지난 11일 TK 신공항 사업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플랜 B 가능하다. 단독 추진 얘기를 했습니다. 박 실장님 이 가능할까요? 단독 추진 세상에 일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독 추진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권한이 좀 없으면서도 책임만 지고 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 상황을 좀 부닥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구경북 신광 사업이 좀 묘해요. 전 늘 지금 좀 의문이 있어요. 기부대 양리 방식 좀 더 설명하자면 옮기고 싶은 너희들이 K2 신공항을 만들고 부대를 옮겨주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대구 동청 땅은 너가 알아서 써도 된다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K2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의 방공망에 굉장히 중요한 부대이고 또 대한민국 국방의 결정적인 국방 인프라예요. 이걸 지방정부가 너가 알아서 옮길 것을 만들어 달라? 전 사실 이 옛날 이 기부대 양례 방식 법부터 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가 해야 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이때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지방정부 안 그래도 무슨 그린벨트니 모든 산업 입지를 선정하는 이런 권한을 달라고 하면은 중앙정부가 주지를 않는데 이건 골치 아프니까 수업 문제고 하니까 그러면 지방정부 너가 알아서 우리가 다 군사시설을 지어주면 미군 부대까지 있잖아요. 다 해주면 그러면 땅 너가 팔아서 하라는 건데 이게 좀 방식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러면 땅을 언제 팔까? 다 지어주고 나서 땅을 팔아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까지 너무 기니까 SPC에 대한민국의 머리가 똑똑한 그 SPC에 참여하고 하겠다는 현대건설이든 누구든 간에 거기도 주식에 쌓이고 다 그 CEO들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 투자를 한다면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그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그러면은 좀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좀 이 사안을 풀기 위해서는 또 정부가 지급 보정이든 지불 보정이든 이건 부도가 나지 않는다. 무조건 성사시킨다, 성공한다는 강한 시그널 내지는 그 재무적인 크레딧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톡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대구시는 돈이 없잖아요. 그걸 할 만큼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국가 재정에 의존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도 작년에 60조 세수 결손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독 추진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다른 주제 군부대 통합 이전 살펴보겠습니다. 도심 4곳의 군부대 외곽으로 한 번에 이전하겠다 이렇게 대구시가 밝혔더니 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 영천, 칠곡, 위성군 등 5개 지자체가 처음에 유치를 희망했었는데 지난 19일 칠곡군이 대구 군부대 유치전에서 우리는 하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대구 군부대 유치전에 이 사활을 거는 이유, 김 의원님 지역의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은 실제 지금 아까 제가 양잿물이라도 들을 마시는 심정으로 요구를 한다 이건데 현실이 그렇고요. 정말 소멸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도 마땅하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치전에 목을 매는 거죠. 근데 이 유치라는 게 사실 지역에 큰 도움이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의사를 결정할 때 각 지역도 주민들 의사를 좀 잘 좀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냥 일이 터지면 먼저 질러놓고 이런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군부대라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이전을. 그런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K2 소음 문제가 있었을 때 특정 군에서는 우리가 소음을 감내하고라도 부대를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요즘은 군대도 좀 어느 정도 그 후생이 좋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아무래도 경제가 좀 활력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작전사 정도가 간다면 그 지역은 굉장히 대구로서는 이작전사가 별 큰 포션이 있는 경제 비중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게 어떤 특정 군에 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것도 부딪히는 것 같아요. 대구랑 경북이랑.
어떻게 보면 이 홍준표 시장은 이 군부대 이전 사업 대구시가 결정할 일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경북지자체는 이거 군대 이전 사업이니까 군부대 이전 사업이니까 대구시한테 맡겨두지 말고 국방부가 좀 나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진행해 달라고 건의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 시장님이 이 군부대 이전 사업도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면 위치 선정은 국방부가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군부대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는 국방부가 결정하는 거지 대구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건 군사 안보와 관련된 문제, 전략에 관련된 문제인데 국방부가 위치는 국방부가 결정하는 게 맞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부대 양육 방식이라면 대구시는 시행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경북의 시군들이 이 위치 결정하는 것을 국방부가 해라라는 거는 그거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구조상으로는 국방부가 뭐 작전성이라든가 여러 것을 고려해서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하면 아마 최종 결정은 주민 수용성 이런 걸 봐서 대구시가 결정할 가능성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것보다 제가 홍 시장 편을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대구시로서는 군위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군위의 어떤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넓기도 한데 도시계획 권한으로 보면 대구시장이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속에서 지역에서 이 문제가 생긴다면 훨씬 더 일을 처리하기 쉽겠죠. 아마 뭐 죄송하지만 상주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좀 가게 된다면은 그게 도시계획 권한은 또 경북 도지사에게 있고 또 그 시장까지도 이제 관여돼 있으니까 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일을 좀 수월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좀 감안해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개 입찰 비슷하게 다 했으니 뭐 국방부든 대구시든 좀 공정하게 이야기했죠. 무엇보다 뭐 그 군부대가 과연 그 옮겼을 때 어떤 국방 방위 측면에서 좋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군부대 이전도 조금 더 우리가 과연 뭐 구태여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전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 시장님은 군위로 옮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군인 이미 대구로 와 있으니까. 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경상북도의 이철우 도지사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공항을 이전 논의를 할 때 비행기가 뜰 때쯤 해서 군위를 대구로 보내주겠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일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위부터 덜렁 보내놓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처음에는 경상북도도 굉장히 큰 역할이었는데 이게 진행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군위를 보내놓으니까 대구로 보내놓으니까 군부대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홍 시장은 그냥 나 대구 거 그냥 대구로 옮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경상북도는 뭘 대안이 없는 거고 그래서 행정을 굉장히 순서를 잘못 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취수원 문제입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해서 특별법 발의와 함께 속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취수원 이전 예산 싹 삭감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이유 뭘까요? 그리고 총평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특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여러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서 합의한 사항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이 돼야 되고 대구의 취수원 문제는 지난번에 총리실, 환경부 그리고 경상북도, 대구시, 구미시 다 합의를 해서 그 구미의 해평취수원으로 옮기기로 합의가 되어 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들어와서 이것을 일순간에 없던 일로 하고 새로 추진한단 말이에요. 행정을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떻게 지속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안동으로 옮기겠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고 왜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 밑에 있는 경남, 부산 사람들이 전부 다 물을 지리산 꼭대기 가서 가져오겠다고 나설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가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글쎄 좀 민주당이 예산 삭감의 부분에서 뭐 실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 보고 저는 조금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마 외국의 예를 봐도 대도시의 그 수돗물은 될 수 있으면 좀 상류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해평정수장보다는 낙동강 하류보다는 구미 쪽의 해평정수장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고 또 기왕이면 뭐 돈이 우리가 있다면 국가 재정이 좀 튼튼하다면은 상류댐의 물이 좋겠죠. 안동댐 같은 것이. 그래서 한 1조 4천억 정도의 이게 예를 들면 과거 김범일 시장 당시 권영진 시장 그 전에 김범일 시장 당시에도 안동댐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 하고 이렇게 기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도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 140km, 110km 이상 뭐 꾸불꾸불하면 직선하면 하여튼 뭐 좀 거리가 좀 단축될 수 있겠습니다만 도수관을 다 깔고 해서 그 물을 지금 당겨 와서 정수를 해서 다시 하는데 이게 예산이 좀 너무 많지 않나 국가적으로. 그래서 좀 무산돼서 해평정수장 낙동강 쪽으로 다시 선회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물은 좀 원수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시민들에게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박 실장님 보시기에는 안동댐 수질이 구미 해평 주수장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뭐 환경론자들은 늘 이제 우리가 거기 지금 뭐 밑에 깔려 있는 퇴적물에 중금속이 있다든가 영포, 석포, 재련소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논리적으로 물이란 것은 상류가 확실히 더 깨끗한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뭐 구미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우리 대구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그 구미 국가산단 이게 좀 지역 문제를 자꾸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구미의 광활한 국가산단을 지금 위고 있는데 국가산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탈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페놀 사태를 1991년에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네. 해평치수원도 구미 국가산단에서 배출하는 오염과는 무관한 치수원이고요. 그래서 그보다 상류에 있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네. 예. 네. 물을 상류에 가서 끌어오면은 더 깨끗하고 좋다라는 거는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그렇게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는 문제를 환경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환경부는 원칙이 있습니다. 취수원은 가능한 한 가까이 둔다. 왜냐고 하면 대구는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그 물을 경남, 부산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구가 내려보내는 물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보다가 자기 수원을 더 상류로 가져오겠다는 노력을 대구 안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논의되기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타인에게도 설득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일찍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왜 대구 안의 시각만 가지고 일을 접근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 오늘 살펴본 네 가지 대표적인 문제만 해도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고 해결 쪽보다는 더 심화될 가능성,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지자체의 행정 전반을 포함해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같이 살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조언하시고 싶은 것 두 분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일 실장 먼저 주시죠. 치수장 문제 이제 조금 바로잡는다기보다 어쨌든 해평 정수장 할 때 환경부도 그 합의를 해줬지만 또 안동댐으로 간다는 것도 지난 7월에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대구시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책을 번복했던 뭐든 간에 다시 새롭게 합의해서 출발한 점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글쎄요. 대구와 경북이라는 지역을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좀 보완적인 구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쟁의 대립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구가 가진 거대한 도시로서의 장점, 웅도 경북이 가진 광활한 영토, 동해안, 그리고 어떤 여러 농산 자원, 수산 자원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 보완한다면은 보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대립해서 뭐 공항 문제가 있고 뭐 치수원 문제가 있지만 또 크게 보면 그건 지역적인 굉장히 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매질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대구시 입장에서 보면 대구시라는 것을 놓고 보면 250만 대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의 사업이나 하나의 프로젝트로 그 도시가 융성하는 경우는 없다. 무수한 갈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최근 우리 간송미술관 보면 알고 있지만 모든 그런 영역들이 잘 조화로울 때 도시가 융성한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두 분 광역단체장님들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서 우려를 가지는데요.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진지하고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대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행정은 일단 공개성을 띄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고 단체장은 끊임없이 주민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렬 선언을 하고 화를 내고 모멸감까지 주는 언사를 늘어놓는 이런 방식의 지도력은 시대에 맞지 않는 지도력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월간정치. 오늘은 대구 경북의 여러 가지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월간정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 기자, 첫 소식 뭡니까? 네, 이번 주 첫 뉴스는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 관련 뉴스가 불거지면서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외교 일정부터 조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일정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5달 정도 잠행을 했었던 김건희 여사는요. 지난 5월부터 외교 일정을 통해서 모습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최근에는 모습을 더 자주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8월에는요. 폭염이 한창일 때 이 서울에 있는 쪽방촌을 찾아서 이 길거리 청소를 하고 이 도배를 하는 자원봉사하는 모습이 알려졌었고요. 그리고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던 지난 10일에는 119 관제센터 그리고 구조 현장을 찾은 사진이 이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을 상대로 찍힌 사진의 구도나 그리고 사진 설명에 경청하고 개선하겠다고 반영하겠다 이런 설명이 붙었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마치 통치자 같은 느낌을 준다면서 야당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요, 며칠 뒤 추석 인사 영상에 대통령과 함께 출연을 했고요. 장애아동 시설을 찾은 사진이 연휴를 앞두고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부적절한 의혹들이 많이 따라다녀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은 대통령이 듣지 못하는 부분에 가서도 같이 함께 듣는 목소리를 듣는 역할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행보는 그전에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행이 이 광폭 행보로 이어진 시점을 좀 봐야 되는데요. 명품백 수수와 관련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 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불기소 공고를 한 이후여서 이 비판이 높습니다. 야당은요,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사과부터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부인이 대통령 행세를 한다.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 행세를 한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여당 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좀 자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석 연휴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이 각종 구설수 때문에 악의적으로 본다면서 답답하겠지만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대외 활동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은 끝났지만 정치적 판단은 남았으니 입장을 전한 후에 공개 행보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률적 판단이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공고를 했지만요. 이 명품백을 준 최재형 목사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남아 있는데요. 이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청탁금지법은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 공직자가 이 배우자가 이런 걸 받았다라는 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나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24일에 예정이 돼 있어서 이 결과가 남은 부분이 있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역시나 계좌가 활용된 김건희 여사의 방조 혐의 여부가 기소가 될지 여부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문제 제기가 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 역시 초과가 됐는데요. 이건 역시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일단 단독을 달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또 기사에 관련한 이들의 뭐 해명이나 반론이 나오고 있고 또 기사에 나왔던 당사자는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많이 빠르게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영부인에 대한 비판이 좀 도를 넘었다고 대통령실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국민들이 단순히 김건희 여사가 보기가 싫어서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부인도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해야 될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석 전에 여론조사가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 지금 최저 수준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김건희 여사가 광복 행보를 하고 또 외교 행보를 하면서 좀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런 식의 정면 돌파가 아니라 본인들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그런 정면 돌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연휴 시작하기 전에 응급실 의료 위기, 의료 대란 걱정 많이 하는 뉴스들 그리고 추석 연휴 때 겪으셨겠지만 정말 이게 추석인가 싶을 만큼 많이 덥지 않았습니까? 네. 더위에 관한 뉴스 많았는데 이 와중에 프로야구는 잔치 분위기였다면서요. 처음으로 네. 관중이 1,000만 명을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휴 중이었습니다. 지난 15일에 올 시즌 프로야구 관중이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리그 개막 이후에 671경기 만에 경기당 14,934명이 야구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요. 한 시즌에 관중이 1,000만 명을 넘은 겁니다. 한국 프로스포츠 역사상도 처음입니다. 이전까지 최다 관중이 들어온 해는 2017년에요. 840만 명 정도였는데요. 900만 명을 올해 한 번에 넘어서 1,000만 명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네. 대구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삼성도 관중 동원에서 상위권이죠? 네, 그렇습니다. 15일 기준으로요. 10개 구단 중에 6개 구단이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많이들 뭐 고유 명사처럼 얘기를 하실 텐데 엘롯기, 삼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통의 인기 구단들을 중심으로 100만 명을 넘었어요. LG 트윈스가 128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뒤를 삼성 라이온즈가 127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산, 롯데, 기아도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정말 무더웠지 않습니까? 네. 경기장 관람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열풍기 속에서 경기 보는 것 같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네. 정말 더위가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현장 가보면 정말 열기가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즐겁게 보고 계시거든요. 국내 프로야구는 아까 말씀드린 2017년에 그런데 이 840만 명 최다 관중을 기록을 찍은 이후에 줄곧 이 하향세를 인기가 좀 시들시들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음주운전, 선수들의 음주운전, 뭐 학교 폭력 문제, 뭐 부적절한 SNS 사용 같은 걸 포함을 해서 또 국제대회 부진까지 겹쳐서 사실 외면을 좀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좀 겹쳤었고요. 올해도 시즌 초반에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온라인 중계 유료화 등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미워도 본다, 팀가리는 못한다 이런 고정팬이 어쨌든 두꺼운 종목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팬들이 유입이 됐는데 젊은 층 20, 30대 그리고 여성 팬들의 대거 유입으로 좀 활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중계 유료화가 되면서 이것들이 SNS 등을 타고 여러 채널에서 야구 영상이 노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관심을 받은 그런 부분도 일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경기장 관람할 수 있는 관람 여건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프로야구
프로야구는 주 7일 중에 6일 경기를 하는 데일리 스포츠잖아요.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티켓 값이 입장료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응원을 하면서 뭐 가지고 먹고 싶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더 인기를 끄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정말 단순히 야구를 보는 것을 넘어서요. 온 가족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된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된 만큼 앞으로도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이 됐으면 스포츠 문화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이 정말 막바지로 남았는데요.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적어도 한 5경기 이상 더 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스마트폰 어른 아이 뭐 할 것 없이 길거리를 걸어가면서까지도 놓지 못하는 이게 생활 필수품을 넘어서서 거의 우리 신체 일부처럼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아이들이요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봐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을 건데요. 과하면 독이 되지 않아요. 특히 이 늘어나다 못해 중독에 이르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사용이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규제가 추진 중인데요. 빅테크 기업이 자진해서 규제 방안을 내놓은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이 발표한 내용인데 일단 10대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 이걸 도입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는요. 10대 계정 설정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8세 이하는 가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 팔로워가 아닌 그러니까 친구 추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계정 가입자인 10대가 올린 콘텐츠를 보거나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DM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호작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60분 정도 쓰면은 사용을 종료해야 된다는 알림을 보내고 그 수면 시간 모드로 활성화하는 이런 기능을 추가를 하는데 이런 설정을 바꾸는 것을 부모가 허락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발표 이후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도입이 됐고요. 올해 말에 EU, 유럽연합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나라와 모든 국가의 10대 계정 설정이 도입이 됩니다. 메타는요 앞으로 페이스북 같은 다른 플랫폼에도 10대 계정을 도입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틱톡이나 이런 다른 플랫폼도 10대 보호 기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대들이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냐 네. 그렇게 반발할 것도 같고 예전에 게임 가지고 게임 셧다운제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네네. 10대들에게 이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했던 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패러디도 많고 10대들에게 정말 비아냥 놀림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여러 안전 조치가 시행이 됐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발표된 새로운 방안이 여전히 부모에게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중독 치료에서 시간 제한은 그리 효과가 크지 않은 게 학계의 판단인 만큼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SNS 이용에 따른 불법 행위가 발생을 하면 단호한 제재가 필요하겠지만 SNS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측면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예방 목적으로 SNS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규제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을요, 뭐 MZ의 Z, Z 세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조사됐고요. 만 3세에서 9세 사이 아이들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이 3시간이 넘어요. 이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1시간에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쨌든 간에 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른들도 같이 내려놓고 줄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 이번 주도 소식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으로 의료정책이 지목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참모는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대통령실이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한가한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일희일비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번갈아 일어나는 상황을 나타내는 성어입니다. 감정의 변화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에 휘둘리지 말 것을 경고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정치 리더십에서 감정에 따른 경로와 과도한 환희는 정치적 결정이나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고 리더십의 신뢰성을 저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를 경계하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한편 과물탕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어는 잘못을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강조하는 성어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나라의 정책일 경우 이런 자세는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어떤 정책도 오류는 있을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가적 중요 정책은 많은 국민의 애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감정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은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애환을 살피지 않는 것은 지도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